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해마다 1월에서 3월이 되면 사실은 영화평론가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해 정말 최고의 영화들이 이 시즌에 집중적으로 개봉하는 느낌들이 있어서인데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1월, 3월 사이에서 있었던 굉장히 많은 좋은 영화들 중에서도 유독 저를 감탄케 하고 유독 큰 감동을 안겨준 정말 위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극장에서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파벨만스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영시인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칭할 정도로 영화 역사상 수십 년간에 걸쳐서 우리를 매혹시킨 너무나 많은 걸작들을 만들어 왔었죠. 스필버그의 허다한 영화들 중에서도 정말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아래 꼽을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나 훌륭한 영화로 이 영화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 시간에 영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당연히도 영화의 구석구석 찔러가면서 마지막 엔딩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꺼리시지 않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영화를 이미 관람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 파벨만스라는 영화는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아서는 어느덧 70대 후반이 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자기 10대 시절의 이야기를 애틋하게 고백에 가깝게 그렇게 풀어놓은 영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저한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영화 그리고 삶에 대한 그 둘의 관계에 대한 혹은 영화의 힘과 존재의 의의에 대한 통찰력과 또한 그만의 미학적인 어떤 목표 같은 것이 이 영화에 고스란히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엔딩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극중의 인물 상태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극중의 모든 상황들은 세미한테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다 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엔딩이 해피엔딩으로까지 느껴집니다. 이 영화 속에는 비극적인 이야기, 슬픈 이야기, 사고에 가까운 삶에서의 어떤 생채기에 관한 부분들로만 가득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영화는 아름답게 느껴지고 어떻게 이 영화는 해피엔드로 느껴질까? 그것은 이 영화가 10대 시절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이 투영된 주인공 세미의 어떤 삶에서 일어난 슬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삶에서 일어난 슬픈 이야기들을 영화가 어떻게 체화하고 어떻게 미학적으로 변형하고 혹은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통제해서 영화의 아름다움으로 완성해내느냐. 다시 말하면 샘이라는 어린 예비 영화 감독이 영화의 힘을 깨닫게 되면서 진정한 영화 감독으로 탄생하는 이야기가 이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그런 핵심 줄거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샘이라는 주인공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영화에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의 이혼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학폭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영화에서 큰 비극으로 10대 시절의 세미의 마음을 그리고 또 나날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경험이 10대의 그를 얼마나 우울과 슬픔에 빠뜨렸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가 어떻게 영화를 통해서 바꾸어내고 통제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영화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펼쳐드릴 이야기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어린 세미가 영화에 굉장히 몰입하면서 직접 감독으로서 만들어낸 극중 영화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세미가 영화에서 처음으로 보는 영화가 있죠. 실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태어나서 처음 본 영화가 바로 6살 때 봤던 그 영화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영화의 초반부에 첫 장면부터 등장하게 되는 세실 드밀의 영화입니다. 지상 최대의 쇼라는 영화인데요. 6살짜리 세미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완전히 극중에 등장한 어떤 장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돌아오는 차에서 엄마인 미치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오늘 영화 재밌었어? 영화에서 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가장 좋았니? 라고 물어보는데 어린 세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를 조금만 더 보시면 세미가 어떤 장면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극중에 등장하는 영화 속에서 기차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미는 완전히 그 장면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졸라서 기차 장난감 세트를 선물 받게 되고 그 선물을 받게 된 장난감 기차 세트를 가지고 일부러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아버지의 카메라를 어머니가 주게 되는데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태어나서 처음 자신이 직접 영상으로 찍게 되죠. 다시 말하면 세미가 처음으로 만든 영화는 자기가 보고 매혹되었던 영화 속의 한 장면인 기차를 충돌하는 장면을 재현해서 찍은 그런 영상이 될 것입니다. 6살 세미는 사실은 이 장난감 기차 세트를 사달라고 했을 때 바로 밤에 혼자 자기 방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기차 충돌 장면을 꿈에서 보고 나서 밤에 깨어나게 되죠. 큰 소리로 엄마를 불러서 엄마, 지금 다가오게 되는 유대 명절인 한우카 명절에는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드디어 기억해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장난감 기차 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차 선물을 받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충돌시키는 것을 재현해서 영화로 처음 찍게 되는 것이죠. 이 시작 부분에서는 이미 영화와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강력하게 은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았던 것을 다시 재현해서 영화를 촬영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 미셸 윌리엄스가 연기했던 미치라는 엄마가 있는데 이 어린 세미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란 좋은 꿈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비유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영화 그리고 꿈 그리고 나서 현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스티븐 스필버그에게서 영화가 어떻게 비로소 시작되었는지를 영화의 초반부터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해서 촬영한 기차 충돌 장면을 엄마한테 보여주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 잘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하죠. 근데 그때 엄마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의 카메라로 찍게 된 네가 찍은 이 최초의 어떤 영화 같은 이 모습은 우리 둘만이 보는 영화로 하자꾸나,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엄마와 이 어린 세미 사이에서 간직한 이 최초의 영화가 둘 사이에서의 어떤 굉장히 기분 좋고 애틋한 그런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중반부를 보시게 되면 엄마와 세미만이 하는 또 한편의 영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캠핑을 나가서 가족끼리 있었던 이야기, 더군다나 굉장히 친한 베니 아저씨까지 함께 캠핑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세미가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죠. 그런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캠핑 기간 내내 엄마와 베니 아저씨 사이에서 이런저런 어떤 눈빛이 오가게 되고 슬쩍슬쩍 두 사람의 터치가 오가게 되고 너무나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서만 느껴질 수 있는 무언가를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아들인 세미가 눈치를 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랑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데 엄마는 대체 아들이 자기한테 왜 그러는지를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 순간 세미는 차마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말할 수 없으니까 영화로 직접 보여주게 되죠. 엄마는 그렇게 해서 아들이 무엇을 알아냈는지를 아들이 찍은 영화를 통해서 혼자 영사되는 것을 벽장에서 보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자기 아들도 알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벽장에서 나오게 되니까 아들은 엄마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엄마, 절대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할게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어린 6살짜리 세미가 찍었던 기차 충돌 영화랑 캠프에 갔을 때 찍었던 홈 무비는 사실상 같은 영화인 것입니다. 두 영화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충돌을 다룬 영화다라는 것이죠. 기차가 충돌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삶에서 굉장히 큰 사고이면서 비극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캠핑 무비에서 찍었던 영상 속에서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 충돌은 엄마와 아버지의 사실상의 감정적인 충돌인 셈이고 그 충돌은 결국은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영화는 모두 다 삶에서의 비극을 다루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 그런 것을 눈치챌 수 있도록 굉장히 교묘하게 짜내온 장면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두 영화 모두 세미가 찍은 영화이고 세미는 자신이 찍은 영화를 엄마에게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엄마한테 보여줄 때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벽장으로 데리고 가서 어두운 벽장에서 직접 영사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엄마한테 그 장면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10대 시절의 세미가 자기 엄마의 부정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겠죠. 사실은 그의 좌절감은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영화에 대한 좌절감인데 본인이 분명히 그 캠프에 가서 그 모든 장면을 직접 카메라로 자신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엄마가 베니 아저씨랑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찍으면서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세미는 언제 알았을까? 편집할 때 그 장면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집했을 때 본인이 영화를 찍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얼마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는가를 사실은 절실하게 깨달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화를 찍자마자 동시에 찍게 되는 자기의 진짜 극영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영화죠. 영화 속에서는 Nowhere to Escape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런 제목의 영화를 10대 시절에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앞의 영화인 캠프 영화에서의 주인공이 엄마라고 말을 한다면
이 2차 세계대전 영화를 재현해서 만들게 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상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아빠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캠프 무비를 찍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극영화이기도 하고 본인이 감독으로서의 자의식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배우들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되면 부대원들이 전부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맡은 단 한 명의 군인만 살아남게 되는데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기 부하들이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을 맡은 그런 배우가 망연자실 걸어가는 것으로서 그 영화가 끝납니다. 이 장면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세미는 그 장면을 찍기 직전에 배우를 따로 부릅니다. 그 앞에서 네가 어떤 감정을 지금 느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게 되고 그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그 배우는 자신이 연기해야 될 감정과 다시 말하면 사문과 영화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다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컷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정에 젖어서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한없이 걸어나가는 어떤 장면이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죠.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세미는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짓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촬영 현장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한테 이러저러한 감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배우가 그 감정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후에 펼쳐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배우 혹은 인물을 통제한다는 것에 있어서 영화 감독이 얼마나 무력감을 뼈저리게까지 느끼는가라는 것이 그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엄마 영화를 찍을 때는 편집 과정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요. 아빠 영화를 찍을 때는 촬영 과정에서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이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서 거대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불화죠.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영화를 찍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무력감 속에서 다시는 영화를 안 찍겠다라고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BTV 신규 가입 혜택은 최대 223만 원의 혜택. 궁금하면 여기 클릭. 자, 이제 세미는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는데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제 드디어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죠. 바로 모니카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가정적인 불안 때문에 그 소녀와의 사랑도 사실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축제 비슷하게 어떤 노는 그런 날들이 생기게 되죠. 영화 속에서는 디치데이라고 말을 하고, 근데 이것이 학교에서 워낙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따로 촬영할 사람을 자원해서 학교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세미는 영화를 안 찍기로 결심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영화를 촬영할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게 된 첫사랑인 모니카가 네가 찍어오면 되지 않겠니? 라고 충동질을 하고 격려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그 영화 속에서의 주인공은 로건이라는 동급생입니다. 근데 로건은 바로 직전까지 세미를 괴롭혔던 사람이거든요. 세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골리기도 하고 아주 나쁜 말로 욕설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이 로건은 오로지 학교에서 이 세미에게 고통만 준 그런 친구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사이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속에서 세미는 그 로건을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것이죠. 아니면 비치발리볼이나 다른 행사에서도 그가 얼마나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멋져서 여자들의 선망을 받는지를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했고 편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건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토록 괴롭히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고 때리기도 했던 상대가 영화 속에서 자기를 그토록 미화했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그토록 괴롭혔던 로건을 왜 이 주인공인 세미는 영화 속에서 멋진 것으로 미화를 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상대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네가 날 때렸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선으로 갚았어. 상대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는 어떤 마음을 심어줬을 수도 있죠. 아, 내가 쟤를 때리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방식으로. 혹은 그냥 영화를 잘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찍히는 사람들 중에서 주인공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 주인공이 멋져 보일 때 그 영화가 더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디치데이에서 찍을 때 로건은 사실상 주인공인 세미가 이전까지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자신의 엄마인 미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엄마는 아버지 몰래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속였습니다. 로건 역시 오래 사귄 클라우디아라는 자기 애인이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디아 몰래 르네라는 여자아이와 키스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둘 다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흥미로운 것은 둘 다 이렇게 외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인 애인이나 배우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로건과 그리고 또 자기의 아내인 엄마를 사랑을 계속한다라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죠. 상대의 부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공통점은 로건과 엄마인 미치는 둘 다 각각 그 일들과 관련해서 세미를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에게 상처를 남기는 두 사람이다라는 공통점까지 역시 그대로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미 입장에서 본다면 캠프 영화를 찍으면서 자기한테 결과적으로 상처를 주게 된 엄마를 그 영화 속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도 코믹하고도 춤까지 잘 추는 멋진 주인공으로 묘사를 하는 방식으로 캠프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로건과 엄마인 미치는 각각의 영화에서 자신이 그렇게 찍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화로 편집이 되어서 그것을 주인공인 세미가 보여줄 때만 뒤늦게 자신이 그렇게 미화된 채 영화 속에서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편의 영화는 모두 다 상영하고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로건에게 그가 했었던 방식은 사실은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그의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디치데이 영화를 찍으면서 로건뿐만 아니라 영화를 굉장히 매끄럽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주인공인 세미는 완벽하게 그 모든 영화의 상황을 통제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들이 날아가다가 새똥을 갈기게 되면 해변에서 누워서 이 햇볕을 즐기고 있던 아이들을 이마에 떨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코믹하게 펼쳐져서 일종의 유머러스한 장면으로 영화 속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떨어진 것은 새똥이 아니었죠. 이 아이스크림을 자고 있는 아이들 이마에 떨어뜨리게 하죠.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어떤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물풍선을 던지면서 상대를 맞추는 게임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로건의 여자친구인 클라우디아가 로건이 몰래 바람을 핀 상대인 르네의 얼굴에 물풍선을 던져서 터뜨리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남자친구와 그렇게 하게 된 상대에 대해서 물풍선을 던져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렇게 담겨져 있지 않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코믹하고도 굉장히 즐거운 게임의 한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디치데이 영상, 다시 말하면 영화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세미가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만들게 된 영화는 이전의 영화들하고 거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화에 대한 통제력을 온전히 그가 구사했다라는 데서 차이가 있게 되죠. 자기가 뭘 찍는지를 알고 있었고 무엇을 어떻게 편집할지를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그런 방식으로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영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는 영화 감독으로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야기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잊을 수 없는 엔딩이 굉장히 탁월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주인공인 세미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고 하지만 대학에서 아무런 어떤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화사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 취직을 하게 되고 영화사에 첫 출근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출근하게 된 영화사에 하필이면 당대 최고의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 포드가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존 포드는 세미한테 굉장히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화면에 어떤 그림이 있을 텐데 그 그림 앞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림에서 뭐가 보이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세미는 그림을 보니까 두 명의 말 탄 카우보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네, 두 개의 말이 있고요. 그 두 마리의 말 위에 두 사람의 카우보이가 타고 있는데요. 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존 포드가 짜증을 내듯이 그 말을 커트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지평선은 어디 있나? 라고 얘기를 하죠. 지평선이요? 지평선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두 번째 그림 앞으로 가게 라고 하고 또 옆에 또 다른 카우보이들이 여러 명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하죠. 자, 이번엔 뭐가 보이나? 라고 존 포드가 묻습니다. 세미는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덩이 안에 5명의 카우보이가 있는데 말이죠. 하니까 바로 존 포드가 말을 잘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지평선이 어디 있지? 라고 얘기하니까 세미는 다시 지평선을 확인하면서 네, 이 전체 프레임 중에 가장 윗부분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그림 속에서 이 세미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존 포드는 그것을 왜 커트를 하면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것이죠. 세미가 이야기한 것은 그림 속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존 포드가 얘기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죠. 카메라가 보이는 그 세계를 어떻게 포착했느냐라는 것이죠. 카메라의 시선이었습니다.
지평선이 화면 프레임의 위쪽에 있으려면 카메라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거고요. 아래쪽에 있으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앵글을 조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존 포드의 말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화면에 담기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세계의 맥락이라는 것이고요. 그 세계의 맥락을 만들어내는 연출자, 그러니까 카메라를 잡은 사람, 감독의 시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미는 스튜디오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게 되고 활기찬 모습으로 스튜디오 사이에 길을 향해서 멀리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의 뒷모습을 담은 것이 영화의 마지막 쇼트입니다. 그 장면은 묘하게 촬영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뒷모습을 약간 로우 앵글로 그 멀어져가는 세미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담겨져 있는 쇼트가 흔들립니다. 마치 앵글을 조정하려는 듯이. 그리고 나서 앵글을 조정해서 그 프레임 속의 지평선의 위치를 밑으로 깔게 되죠. 그러면서 그 장면이 멀어지는 세미를 잡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전에 세미와 같은 방법이라면 세미를 다시 부를 것입니다. 불러서 이러저러하게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겠죠.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영화 때 주연 배우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 쇼트는 앵글을 조정하면서도 배우에게 어떤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물은 그대로 둡니다. 사건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유일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의 시선 자체인 것이죠. 카메라의 위치만 조정을 해서 지평선을 아래로 깔아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종결짓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 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자,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벨만스 영화 속에는 삶의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등장하는 비극은 세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사랑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못된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자기가 잘못함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폭력을 무지막지하게 당하면서도 그것을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의 비극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돌출되어서 우리 삶을 구석구석 찔러대면서 상처기를 남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그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삶의 비극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어떤 맥락 속에 두는가, 그것을 어떤 카메라의 앵글과 어떤 플롯으로 두는가, 묘사하는 것에 따라서 그 비극을 달리 담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극을 희곡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비극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는 그 영화의 방법이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영화의 아름다움을 부여하기도 하고 혹은 삶에서의 비극을 버티게도 만드는 그런 어떤 예술의 어떤 존재 가치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사실상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첫 번째 그 영화에서 세미가 만들었던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차가 충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을 장난감 기차로 재현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감탄했던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야, 기차를 이렇게 한 번만 부딪히게 되고 그것을 영화를 촬영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기차는 망가질 필요가 없겠네. 그리고 더 이상 기차를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 무섭게 느껴지지가 않겠네. 라고 엄마는 이야기를 하죠. 삶의 비극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비극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게 되죠. 똑같은 비극이 똑같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면서 사람을 계속 삶을 괴롭히게 되면 아마 우리는 삶에서 버텨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영화는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촬영을 하고 그것을 영화의 형태로 통제를 해서 만들어내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세계 속의 맥락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비극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기차는 한 번만 충돌시켜도 되고 영화는 그 장면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찍게 되고 그것을 상영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삶의 비극을 내화하거나 비극 속에도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돈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질서와 코스모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가 있고 예술이 있기 때문에 삶은 더 이상 극한적인 부분까지 망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네, 파벨만스에는 뛰어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기도 하고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기도 했던 것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다른 자리에서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독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룬 수많은 어떤 좋은 영화들이 많죠. 최근의 영화 중에서는 제임스 그레이 영화 한 편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마겟돈 타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에서처럼 본인의 10대 시절의 이야기를 자전적인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굉장히 인상적인 또 한 편의 영화입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